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희한하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대선 예비 후보 뒤에 우리가 네. 코너가 배치가 되는데 추미애 후보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후보답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추미애 후보가 그간 보여왔던 모습들을 그대로 오늘 방송에서도 보여준 것 보여줬다. 같다. 예,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뭐랄까 바깥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도 이런 좀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 좀 전에도 김종민 의원하고의 문제라든지 예. 이낙연 후보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의 변호사 비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뺐지 않습니까? 무료 변론 이야기는 사실 제일 뜨거운 지금 경선 이슈인데 잘 언급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후보의 전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강한 2등이 돼야 되겠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아하. 내가 바로 1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2등으로 간 다음에 1등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그런 전략.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공격보다 이낙연 그렇죠. 후보에 대한 비판이 더 많다. 네, 그건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만약 경제라든지 이런 중도적인 쪽 하지만은 평소에는 좀 강한 캐릭터잖아요. 네. 추미애 후보가 좀 겹치는 지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낙연 후보는 좀 이제 중도적인 캐릭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제 먼저 2등으로 올라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 지금 있는 것이다. 충청 얘기하기 나왔으니 말인데 충청의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충청 경선에? 지금 이제 충청 자체의 변수라기보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역 순회 경선의 첫 번째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로 이른바 바닥을 훑고 다닌다.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부인, 캠프 전부 다 줄 서가 시장 다니고 그렇죠. 지하철이고 다 이제 사랑방 간다매니 이런 예. 것들이 이어질 텐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직력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선. 이게 그러니까 첫 경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거대 공약들이 나오는 거죠. 추미애 후보도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 하셨고 다른 이제 후보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변수를 보자면은 제 생각에 만약에 첫 경선이 광주 전남에서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은 이번 주가 광주 전남이라면은 썼다면 언론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진영에서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기는 이번에 한 달 지금 유예 기간 갖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수기 기간. 예. 이런 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컸을 거다. 그렇죠. 추미애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 말이 없다거나 잘 됐다. 이렇게 수기되게 된 게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첫 경선이 충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충청이 아무래도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쪽은 생각도 못했는데 충청이기 때문에 중도가 훨씬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목소리도 조절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후보들도 잘 보시면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 보수적인 논조의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하고 진보적인 논조의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방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보이세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느 언론이랑도 인터뷰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읽는 사람들, 그거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또 층이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인터뷰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평하면서 무야홍, 무대홍 요 얘기했었는데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에서 무조건 대선 후보는 홍준표다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관건이란 얘기를 그러니까요. 윤태곤 실장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나서 홍준표 후보가 한 주 만에 쭉 올랐어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다루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KSOI 조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야권 후보 적합도인 거죠.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전 국민이 생각할 때 야권 후보로서 누가
괜찮으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선택 논란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저 부분 때문인 건데. 자,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라디오 청취자들을 위해서 25.9 윤석열, 21.7 홍준표, 12.1 유승민, 5.3 안철수, 4.1 오세훈, 3.6 최재형, 2.4 원희룡, 2.0 하태경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KSOI가 TBS 의뢰로 27, 28일 1,015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생각할 때 야권 후보로 누가 괜찮으냐. 그럼 그 전 국민이라는 것은 야당 지지자도 있고 여당 지지자도 있고 중도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냥 전체 대선 후보 지지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선 후보 지지도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당 지지자는 뭐 이재명, 이낙연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야당 지지자는 윤석열, 홍준표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수치 차이가 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선택 논란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면 야당 여당을 통틀어 놓고 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29.1, 윤석열 27.4, 이낙연 13.6, 홍준표 9.4. 여기서는 윤석열 27.4, 홍준표 9.4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것을 뭐 이게 주관적 표현이니까 나는 이제 여당 지지자지만은 야당 중에서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야당 후보가 되면은 유리할 것 같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만만해. 사람도 있을 거고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뉴스도 그렇고 오늘 조간신문에도 이게 역선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선택의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그냥 딱 물어봤을 때 그럼 직관적으로 뭐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슈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민주당, 아니 내가 정의당, 뭐 아니면 뭐 국민의당 지지자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저 당한테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후보, 불리할 후보를 내가 얘기해야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식의 이제 된다.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다른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나올수록 이건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가 되게 뜨거워지던데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시스템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대략 틀거리를 보자면은 처음에 8강, 그다음 4강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 명 사람이 나왔지만은 8강을 뽑는 데까지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한 지금 12분, 14분 뭐 이 정도에서 8명 뽑는 데는 뭐 역선택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건데 4강으로 가고 실제 후보 뽑고 그때는 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은 별로고 그때는 8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8분 안까지는 이거하고 별개로 뭐 이 정도 사람까지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건데 8명에서 4명 뽑고 이럴 때는 더 가고 그렇게 되면 학습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요?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는 추미애다. 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뭐 추미애다. 그 SNS 막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추미애 이제 후보 엊그제 찍는다고. 또 자기가 뭐 선거인다 해서 탈락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지금 이제 오버랩 되고 있는 거고 뭐 국민의힘에서 역선택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요. 자, 국민의힘은 일정 자체가 한 달 정도 늦어요. 민주당보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다 정해져 있고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후보들은 다 정해져 있는 다음에 훨씬 더 계산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A 후보냐 B 후보냐 우리 당에 누가 뽑혔냐에 따라서 요 A랑 붙었을 때는 국민의힘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그렇죠. 낫겠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다른 선거 시스템에서 미국도 뭐 역선택 열어놓는다 만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같은 날 해버리면요. 역선택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김무성 대표 시절 이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일 때 여야 같은 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추진했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해요. 이런 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또 누구 지지자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왜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반대를 했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럼 위에서부터 공천권 행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시점, 한 달의 시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거 약간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열어봐야 알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실제 10월, 11월에까지 이런 논쟁이 진행되면서 10월, 11월이 되면 훨씬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역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가 상당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갈 것 같아요. 유불리가 확실히 후보들마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되려면 내가 유리한지 네가 유리한지 잘 모를 때 사실은 합의라든지 이게 그 협상이 가능한 건데 이건 너무나 엇갈려 가지고요.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결혼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멋모를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너무 뭐 알고 나면은 네. 결혼도 참 하기가 그렇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네. 홍준표 후보가 근데 뭐 역선택 때문에 꼭 지금 2등으로 치고 올라갔다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비슷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예, 역선택에 뭐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실제 20대 쪽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밈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식의 이제 파장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굵직하게 두 당의 흐름, 대선판을 한번 봤고 그 외 이슈들 조금 볼게요. 네. 김승원 의원이 SNS에다가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은 박병석 의장을 비판하면서 박병석 GS 쥐지 이렇게 쓴 것이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징계 이야기까지 아까 정진석 부의장 저랑 인터뷰에서 하시던데 이분은 많이들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니셨거든요. 최근에 그 민주당 미디어 특위에서 부위원장을 아마 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하고 그 민주당의 뭐랄까 좀 젊은 의원들 중에 철험회라는 맞아요. 그 모임이 있죠. 좀 약간 강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이재정 의원도 있으시고.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멤버였었고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최근 미디어법 국면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판사 출신인데 GSGG 본인은 뭐 Government Serve General G가 의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의장 직접 찾아가가지고 네. 좋은 말이면 왜 사과를 그러니까요.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박병석 의장 때문에 안 된 거냐.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일 수도 있었겠다. 청와대가 말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유엔에서도 뭐 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것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때릴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을 이 문제기 때문에 때리는 경우가 있고 좀 만만해서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라도 좀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국회 품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고사안이 오늘 뜨겁고 또 하나는 윤희숙 의원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견을 오늘 연대요. 그렇죠. 무슨 얘기할까요? 여기까지였는데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안 해주려고 할 것 같고, 근데 본인의 의사는 확고하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홍준표 의원이 그때 후보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공감이 가는 게, 공직자가 자기의 의사를 내놓으면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는데 네. 막 붙잡아요, 회사에서. 네. 근데도 제가 안 하겠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가면 그만이다. 그렇죠. 물론 이분이 뭐 다른 회사 같은 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직서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방탄국회다. 내가 이제 배지를 달아가지고 뭘 방탄을 하려고 한다. 이건 말이 되는데 배지를 뗀다고 해서 수사를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계속 말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사퇴를 처리 안 하기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거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게 계속 끌고 간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이야기가 있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검증 일제히 같이 받자.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 꺼내면서 윤석열 후보는 난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얼마든지 이렇게 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요 대선 후보는 다 검증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데 네. 뭐 시간 문제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속으로 무슨 마음일지 몰라도 저라도 받겠다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받을 건데 무슨 미룰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었다고 그렇죠.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정 아버지 26년간 이제 뭐 그 경제 활동을 따로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부동산하고 재산 여기서 본인이란 건 부인까지 포함입니다. 네. 이미 뭐 드러났었고 공직자니까. 그다음 뭐 아버지 이렇게가 또 있을 것이고 제일 사실은 좀 리스키하다면은 장모님하고 처가 쪽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장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사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그또 결혼 전에 뭐 이렇게 있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라는 그 논쟁이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다면은, 보시는군요. 예. 하지만 부동산 검증은 아마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그럼요. 거다. 부동산은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 대답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판 읽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 고생하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